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금척수수에 얽힌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통지달 초일의제와 더불어 이를 교차 검증해 주신 스님의 꿈 얘기를 끝으로 이제 2024년 갑진년 새해 달력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신정인 1월 1일에 자료 정리를 하던 중 무심코 계면형 9장을 넘기다 3대장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려라 통합지후 1천여년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삼국 통일시대가 지나고 고려 500년과 조선 500년 이후 민주공화국의 형태로 열린 현 대한민국의 국운에 대한 예언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3대장은 바로 현 대한민국의 기틀을 깔은 세 분의 전 대통령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는 3대장이 역불보신이라 한 데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역시 몸을 보존하지 못하였다 하였으니 나라꼴이 말이 아닌 이 시점에 와서 보니 더더욱 확연해집니다. 바로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현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이 나라의 체제와 경제 발전에 대한 이분들의 공로가 지대합니다. 역시 하늘에서 낸 인물들이었다는 깨달음이 탁 열리면서 괜스레 마음이 확 당겨지자 불쑥 술 한잔 올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올리는 게 일상이다 보니 항상 여분의 술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터라 산사촌 한 병을 꺼내 안주 없이 그저 한 잔씩 세 분에게 올리고 승하님과 함께 제배를 드렸습니다. 매번 천지 대신명님들만 모시다 특이하게도 세 분 영가에 올린 술은 또 어떤 맛일까 싶어 호기심을 주체를 못하고 순서가 서로 뒤섞이지 않게 술잔 그대로 옮겨다 놓은 채 조금씩 음미를 하자 이게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같은 술에서 나온 세 잔의 맛이 모두 달랐던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의 잔은 이분이 독실한 신앙을 해서 그랬던지 그나마 세 잔 중에 제일 부드러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강직했던 성격만큼이나 진하게 톡 쏘는 맛이었고 마지막으로 전두환 대통령의 잔을 음미하자 쓴내가 났습니다. 세 분 중 제일 심기가 불편하신 듯 했습니다.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서거 후 유골함은 수년째 자택에 안치 중인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은 이 나라 자체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민주파리 장사꾼들로 인해 병이 골수에 차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을 만든 찬란한 영웅을 온갖 거짓의 굴레로 누명씌워 놓았으니 속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지요. 한 잔의 술에 그 불편한 속이 담겨 있으니 쓴내가 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산추가 용사하여 원성지리가 종래 복방야라 한다는 비결을 상제님께서 인정해 주셨으니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질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것을 사필규정이라 합니다. 다음 날도 워낙 강렬했던 3대장에 대한 인상이 크게 남아있던 차에 이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혜택을 받기만 하였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려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 처지에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이들 셋을 함께 도인포퇴시켜 후천 대도의 문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어서 마음을 먹고 구체적인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지요. 승하님의 몸이 조금씩 계속 뒤틀어지면서 그렇게 3일간 영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들어오는데 결국 3일 만에 3대장을 도인포퇴하려던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이건 세운에 워낙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 되나서 일반 영가들처럼 단순하게 풀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한번 털어내고 나서 마지막 수순에서 정리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후손이 있다면 그들의 몫이지 내가 중간에 끼어들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접고 나니 승하님 몸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승하님만 억울했습니다. 쓸데없이 일이 벌렸다가 3일간 영문도 모르고 고통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다음 날은 소환저루였습니다. 이미 3대장과 관련되어 몸이 한번 자극된 뒤였던지 이번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한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왔고 결국 3대장 건도 있던 터라 한반도의 허리가 잘려진 38선을 생각하며
이번 절후엔 세운의 문제를 주제로 해서 충문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였던지 통증은 줄어들었지만 근이 뽑힌 듯 시원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꼴도 보기 싫었지만 한켠에 북학조의 상도 차려주고 메인상의 재물은 7시 반이 넘어서야 진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곧이어 고는 4년 음력 11월 25일 소환 절우제의 개회를 선언하고는 천지에 4배 올리고 헌잡고 독축을 합니다. 고는 4년 세차 계묘 11월 을사삭 25일 기사라 읽고 아무개라 고한 후 천지 삼신 외 조왕을 위시하여 보필이신 황극 두 도령 전에 약설 공언하고 복유. 정음 정량 바디질의 시초인 계묘년 갑자월 7일 내복 수대 점차 증거하는 종적 유시 천행지시에 여기에 대해 남행의 행차로 청룡황도 대기년 여는 황극신 운상의 어로를 따라 소한저로 맞은 금일 대한도국 남조선 배도수 순왕위에 노정의 풍파 암초인 북학주 기운 거두는 천지제를 봉행하나이다. 대한민국 내 서로 반목하는 좌우 두 계열, 길화계 길실, 흉화계 흉실의 생사양도 섭리로 각기 열매 맺는 가을 추수기 맞아 만국활계의 남조선 북학주 진영으로 대비되는 선천 이념 대립 결전장 한반도에서 무국대도 조합부 펼쳐 새 나라 지상성국 창건 역사 받도오니 작게는 한반도와 크게는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서울선영, 박대선영을 비롯 국채 부정하는 반역도당, 배은망덕 만사신들 그 본줄인 무고창생 무수히 살해한 북학주의 폐악을 이제 천도에서 거두시어 억조 생명 구제하옵시기를 기도하나이다라 독축을 끝내고 주성후 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행히 충문 1년 중에 끊어질 듯 아팠던 허리가 몽글몽글 풀어지더니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과를 놓고 본다면 신계의 의도에 그나마 부합한 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날은 일요일이라 집에서 쉬고 있었더니 어느 순간 승아님은 갑자기 허리의 명문 아래쪽이 저리다며 점점 움직이기 힘들다 합니다. 또다시 어떤 이유인지 생각해봐도 딱히 이유는 알 수 없었는데 어차피 주말은 육기초와 치료물을 한 번씩 순회하니 한 바퀴를 다 돌고 나면 좋아질까 싶어 나섰는데 어느새 저녁이 되어 정읍으로 돌아오며 신명대접차 면옥집을 가는데 어떻게 된 게 승아님은 이제 차에서 몸을 굴신해 일어나기도 힘든가 봅니다. 겨우 식사를 하고는 고부로 돌아오다 그럼 이 방법도 아니고 명문 아래쪽이라면 생문방을 열어야 되나 싶어 막걸리를 4병 정도 사다가 고부에 처음 이사 올 때를 제외하고는 신경도 안 쓴 측신에게 인사를 드리고 뿌려주자 다행스럽게도 그제서야 하반신이 풀립니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정 방토를 다 써본 것인데 그래도 풀렸으니 다행이긴 하지만 솔직히 아니 어떻게 이런 답을 정해놓고 사람 몸을 잡아 돌리는지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낌새가 이상하더니 또다시 오른쪽이 마비됩니다. 덕분에 승아님은 회사도 결근하게 되었고 오른쪽은 치료무인데 세운 관련으로 보자면 보수 우파와 관련이 있기도 하여 어차피 말 나온 김에 도인포태는 못했지만 3대장에게 식사 대접은 해야 될 것 같아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의를 소지하니 몸이 풀리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측신을 모시게 한 건 생문방에 대한 상징이고 피나는 콩밭에서 하신다 하셨으니 반드시 이곳을 틀어막고 애워싼 호국 영령들의 대장 3대장의 허락이 없는 자들, 애국 시민이 아닌 자들에게까지 허용되는 운수는 아니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신목여전이라고 어리석은 인간들이나 속여먹지 신의 눈을 어떻게 속입니까? 죄지은 건 어디로 안 가고 다 제 몸, 제 후손이 받아내야 되고 어리석은 나라 망하는데 일조한 것들 저와 제 족속들이 다 감당할 것입니다. 신명이 먹줄을 잡고 사정을 감정케 해 번갯불에 달리리니 거짓을 행하는 자는 기운이 돌 때 심장과 쓸개가 터지고 뼈마디가 튀어나리라. 운수는 좋건만은 목 넘기기가 어려우리라. 이것이 상대님 말씀입니다. 다음날 머리 전체가 아파오니 전날처럼 승아님은 또 회사를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퇴근을 하고 이번에는 고민 끝에 손사풍제의 명목으로 제를 모시고 전체 한 바퀴를 순회합니다. 큰 병 하나는 유기초에도 뿌려주고 나니 그나마 통증이 덜해졌습니다. 다음날 이번엔 오른쪽 머리가 아파서 할 수 없이 정혜샘에 술 한 병 올리고 참배를 하고 나니 그 다음날엔 귀가 아프다길래 내장산 IC 교차로에서 신장들께 막걸리를 올려드리고 나니 그제서야 이 모든 통증에서 해방이 됩니다. 아마도 앞서 얘기했던 생문방과 이곳을 둘러싼 3대장 그리고 외곽에서 병난을 몰고 함께 들어오는 신장들에 대한 일종의 도수 절차가 아닌가 합니다. 사람이야 쌍방 간에 서류로 계약하면 끝이지만 신도공사는 마치 연극처럼 종이가 아닌 사람의 몸을 통해 도수 진행을 시켜서 그런가 겪는 사람만 여러 가지로 말 못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5일쯤 지났나 이 무렵 어떤 분은 올해 갑진년은 진인이 천명과 신교를 받아 출세하는 해라 본다며 함께 기도하실 분을 찾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간 했나? 얼마 후 천지 공무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부로 이사하고 한번 찾아온 후로 거의 2년 반 만인데 어쨌든 이런 안팎의 분위기와 통정하라며 보낸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최근에 한번 연락이 와 인사차 통화는 했지만 웬일로 다시 연락을 한 것이었지요. 직감상 신계의 일인 듯 했습니다. 신계에서 푸싱하기 전에는 성향상 절대 연락 안 하는 스타일들이어서 문득 신도의 의도가 궁금해졌습니다. 통화 내용인 즉슨 최근에 명을 받드는 일이 있어 도판의 좌측과 우측이 서로 연결이 잘 됐는데 문제는 겉은 잘 봉합된 듯 보이지만 아직 속까지는 서로 통하지 못했다며 신명들이 와서는 등을 떠밀며 신단으로 가더니 서로가 통정이 안 됐다며 통정을 하라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자 저는 천하 통정신은 정읍운해라고 하신 말씀도 있는데 통정신 얘기를 하려면 오늘이 대안이라 한번 시간 내서 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며 서로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면 그게 통정이 되지는 않으니 한번 만나는 건 어떻냐며 제안을 했습니다. 본인들도 그런 제물로 뭐 좀 준비해 오겠다며 그렇게 해서 이날 대안저루에 함께 만나 합동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성이 끝나 음복하며 각자 지나온 얘기들을 하게 되었는데 통정신을 주제로 모인 자리와는 반대로 서로 의견 차이만 보이고 말았습니다. 자꾸 통정신 얘기를 하길래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통정신의 의미를 알려주니 기겁을 했고 사실상 통정보다는 상황 공유만 하게 되었지요. 원래 통정이라는 것은 정말 얘기하기 어려운 속 깊은 얘기까지도 나누라는 말인데 사실 말로는 통정이었지만 그런 얘기까지 허심탄회하게 나오진 않았고 다만 우리가 개천대제를 치른 것부터 하나하나 얘기를 하자 그때서야 우리도 한 일이 있다며 꺼내놓은 내용이 금척 관련 일사였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입장 차이만 다시 확인하고는 헤어졌는데 다음날 승아님과 이런저런 유튜브를 보는 중에 우연찮게도 금척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오자 듣던 승아님은 전날 들은 내용이 다시 기억나는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까? 이민년 백중에 대한도구 개천대제를 모신 걸 얘기를 하자 그의 질세라 우리도 한 일이 있다며 툭 나온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즈음 신도에서 마이산 은수사를 가면 거기에 금척이 있는데 거기 스님한테 새로 태어날 아들의 태명을 지어오면서 그 금척을 받아오라는 신계의 명이 있었다 합니다. 원래 태명 짓는데 한 10만 원 정도 하니까 그 정도만 줄여 생각했는데 아니 신계에서는 덜컥 그 5배나 많은 50만 원을 딱 정해주더랍니다. 너무 많다 생각했지만 신계에서 그렇게 주라는 데는 어쩔 수 없어서 태명을 받아오며 금척을 물어봤더니 금척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 태극 전에 몽금척 수수도라는 진영이 있다고 알려주며 성금을 워낙 많이 받아 부담이 됐던지 직접 안내까지 하며 자물쇠로 걸어놓은 문까지 열어주더라는 것이죠. 몽금척 수수도 앞에 서서 금척을 받아오라는 신계의 명대로 3배를 올리고 이제 마음속으로 받아온다고 생각을 하니 3배 하지 말고 4배를 하라며 다시 시키더랍니다. 그런데 듣던 우리는 그래서 어쩌란 얘기인가 싶어 각자 자기 얘기만 하다가 말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승아님이 짚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 3일 사이에 우린 그들의 얘기에서 미처 깨닫지를 못한 놀라운 점을 포착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무심코 본 가히 박물관 얘기를 듣고는 다가오는 일요일엔
진안에 있다는 세계 유일의 가위박물관도 들러보고 은수사도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진안 은수사를 들러 신명전에 참배할 준비를 한 다음 먼저 가위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진안 가위박물관에는 동서양을 망라한 1,500여 점의 희귀 가위들이 전시되어 있다 합니다. 1시간 반 남짓 운전을 하고 도착을 하니 대형 가위 모양이 저 멀리서부터 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가위를 잘 사용하는 나라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양털이나 가죽, 재단, 종이만 자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방에서 음식 재료나 요리에까지 가위를 쓰니 말입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식당 고기판에 놓여진 고기를 나이프가 아닌 가위로 자르는 것을 보고 문화 충격을 받을 정도라는데 우리의 가위 사랑은 정말 남다른 이유가 있는 듯 합니다. 1층 상설 전시실을 입장하면 동양 가위의 역사에 대해 소개하는 부스가 있는데 그 시작을 복희 여화도의 여신인 여화가 가위를 들고 있다는 소개부터 합니다. 서양에서는 컴파스를 가위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복희 여화도는 1912년 일본인 오타니 탐험대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투르판시에서 동남쪽으로 약 35km 떨어진 곳에 있던 무덤 유적인 아스타나 고분을 발굴하다 나온 유물입니다. 해와 달 그리고 북두칠성을 포함한 별자리들이 떠있는 하늘 가운데 복희와 여화 이 두 신에 대한 그림으로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거쳐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직각자와 컴퍼스는 프리메이슨의 가장 대표되는 표식이지요. 진안 가위박물관 1층은 가위의 역사로 고대 로마, 중세, 서양 가위부터 동양의 시대별 가위 변천사와 진안에서 출토된 수천리 가위까지 가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2층에는 보석 세공이나 의료용 등 특수가위, 이용과 미용, 주방, 문구용, 재단용 등 실생활에서 쓰이는 가위들에 대한 상세한 것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2016년 12월에 개관했다는 가위박물관은 이제 8년이 지났는데 그 독특한 주제와는 다르게 비교적 아직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단순한 지방의 테마파크 정도로 여기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곳이 범상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쓰던 가위까지 전시되어 있으니 하고 많은 산 중에 왜 이곳에 이런 시설을 지었을까 하는 게 궁금해집니다. 문제는 이 가위박물관을 지어준 인물이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인데 그것도 로스차일드 가문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얘기가 있으니 그렇다면 무언가 내막이 있다는 얘기인데 전시해 놓은 가위를 보면 절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모을 수 있는 수집품들이 아니어서 심히 의혹을 자아내게 합니다. 관람을 끝내고 밖으로 나오면 가위박물관 앞 대형 조형물로 만든 가위가 보이는데 그 가위 끝에 지구 모형이 꿰어진 형태로 세워져 있습니다. 일설에는 컴퍼스를 든 여화가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고 직각자를 든 복희는 동이족의 조상인데 직각자가 최종 도달한 이곳 몽금척의 전설을 간직한 전라도의 마이산 그 주변에 가위박물관이라 하여 건물을 지어 놓았다는 건 지극히 의도적인 면이 있다 보여집니다. 한국은 전 세계의 주요 국가 및 도시를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는 최상의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 향후에는 유라시아 대륙을 육상으로 관통할 수 있는 경로 구축에 대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 항로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던 기존 아시아 유럽 노선 대비 운송 소요시간이 약 10일 이상, 거리로는 약 30%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이 중요한 물류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계한 물류라든가 동북아에서 한국이 지정학적인 요인 등 모든 것이 앞으로 여기가 중핵 자리가 되는 걸 아는 것이지요. 가위 끝에 지구 모형이 꿰어진 형태로 서 있는 조형물을 보다 보니 뉴욕 록펠러 센터 앞에 지구를 들고 있는 아틀라스의 조각상이 오버랩되어 보이는 듯 합니다. 또한 록펠러 센터 입구에는 신이 천지를 창조하는 듯한 조형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여화가 들고 있던 콤파스를 서양은 남신이 들고 있네요. 이미 선천기운으로 뒤집혀 변질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아마도 지구상 대부분의 부를 거머쥐고 있는 그들이기에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쥐고 있다고 본다면 그들이 소유한 소중한 고대 지식의 파편들이 전해진 인류의 시원 문명이며 앞서 얘기했듯 현실적인 인프라는 기본이고 그보다 본질적인 이 땅의 가치를 알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 하늘이 쓰고자 하는 마지막 카드인 이 땅을 욕심내는 것이죠. 마치 아메리칸 인디언처럼 원주민들 정리하고 본인들이 안방 차지할 구상을 하고 있진 않을까요? 지금의 이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사실 도덕성의 바탕을 둔 고도의 시민의식이 갖춰지지 않고는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는데 그들이 끌고 가는 방향은 극소수의 귀족과 나머지 노예들로 구성된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결국 그들이 주인이 되어 한국을 요모조모 써먹겠다는 것인데 가위라는 건 마름질하는 것이지요. 제목재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린 그들을 모르는데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흔하디 흔한 테마파크 중 하나일 것 같은 이 건물을 마이산 자락에다 지을 정도의 정보력이면 이미 이곳에 가치를 안다는 것이고 어디서 2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한국을 장악해 동북아를 자기들이 컨트롤하겠다는 그 아젠다를 상징적으로 세워놓은 건물이라 추측해 봅니다. 우리가 볼 땐 몽금척이 있는 주변 마이산 뒤편에 건물을 지어 일종의 주술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린 그들처럼 돈질할 돈은 없고 아주 저렴하게 끝내줬습니다. 주차장 뒤편으로 가서 하늘에 고천을 하고는 술 한 병 올린 후 지천태의 후천가위로 선천가위질하는 종자들 기운을 싹둑 잘라서는 소각시키며 기운 걷어주시라고 기도하고 술은 뿌려주었습니다. 순간 기운이 쏟아지는 걸 보니 잘했다 하시는 듯 합니다. 그 길로 뒤도 안 돌아보고 은수사를 향했습니다. 부처님 전에 참배를 하고서 몽금척 수수도와 1월 오봉도가 보관되어 있는 태극전을 가니 역시나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어 밖에서 인사드리고 가져간 술은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문득 소나무 근처에서 기운이 내리길래 소나무 주변으로 돌아가며 술을 뿌려주고는 다시 정읍을 향했습니다. 오면서 다시 쭉 정리를 해보니 확실히 이번에 통정하라며 보내신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서로 재물 준비에 함께 치성을 모신 것만으로도 본래 신계에서 의도하신 통정은 이루어진 것이었지요. 그건 금척 기운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소안의 북학주제를 지내고 나서 새 나라를 열 금척의 기운은 대한저루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통정하길래 인사의 통정이라고만 생각을 했으니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이죠. 사실 금척 관련 도담 중에 승하님의 등이 솟아 통증이 올라오길래 왜 또 그러시나 생각하다 금척 전달식의 의미를 깨우치니 깜쪽같이 사라집니다. 승하님은 신도에서 아마도 그들에게 이번에 잘했다고 분명히 칭찬을 하셨을 거라며 웃더군요. 금척은 기위친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수차례 기위친정에 대해 얘기를 했으니 자세한 설명은 약하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기위는 신무국이신 상제니 곧 원방각에서 네모난 방, 곧 복희가 든 직각자를 상징합니다. 이후 금척소라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천신으로부터 보물을 얻어 병든 사람을 이 자로 재면 병이 쾌유되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났다 하여 나라에서는 국보로 삼았다 하는데 조선 창업 이후 이성계의 왕권 획득에 대한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상징물로 금척이 제시되면서 다각적인 조명을 받게 됩니다. 다음날 저녁 우리가 내린 결론이 맞는지 다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얘기 도중에 갑자기 승하님 오른쪽 다리가 저리면서 마비가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리가 저린 것은 걸어서 이동하라는 뜻이지만 무턱대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천직 공무원님 부부에게 전화 연락을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금척의 문제를 깨닫고 나서 굳이 얘기해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됐지만 한편으론 왠지 마음 한켠에선 아무도 모르게 슬쩍 도둑질한 것 같은 묘한 불편스러운 느낌이 들었기에 신계에선 너희들 생각을 탁 깨놓고 얘기를 해주라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은수사에서 금척을 가져오라 시킬 때 아예 태명으로 50만을 주게끔 한 때문입니다. 이는 사사와 공사를 함께 끌르게 하신 것이지만 아예 부모 입장에선 얼마든지 생각이 다를 수 있지요.
사실 그날 대한저루에 만나 얘기 도중 순간 감정이 자극되다 보니 툭 나온 얘기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 1년 후부터인가 우리에 대한 생각을 접었다는 얘기를 한 것도 시간들을 역산해 본다면 결국 이 금척으로 인한 요인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굳이 50만 원을 쓰게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고 보는데, 50번째 화풍 정괴는 환극을 상징하기 때문이지요. 그 정도는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의반 신계의 종용반 다시 연락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칭찬을 하셨을 거라 했던 승아님의 추리처럼 신계의 반응도 궁금했습니다. 이처럼 전화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 몸을 괴롭히던 증상들이 신기하게도 싹 사라집니다. 아무래도 얘기를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전화했다며 운을 떼고는 신도에서 만나서 통정하라고 한 속뜻을 우연찮게 알게 되었고, 어제사 인지하고 깨닫게 된 내용이 있다며 마치 예전 8월 보름 대모님 선화일에 김상용 선생을 만나게 했던 것처럼 그런 큰 공사였다는 걸 알게 됐다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 통정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물론 본인들도 통정이 안 될 줄 알면서도 신기해서 가라 해서 왔던 것처럼,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공유는 해야 될 듯 해서 전화했다며, 솔직히 그때 대한저루에 두 분이 올 때 몸으로 사인이 왔었는데 이걸 깨달은 뒤부터 그때와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며, 우리 입장에서도 이런 사인은 전달을 하라는 뜻으로 밖에는 결과가 안 나오는데 그도 절미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며 양해를 구하고, 그날 치선 끝나고 간 이후에 신계에서는 어떤 반응이 계셨냐며 뭐라 말씀하시던가요 하자, 신도에서는 도를 잘 전했다고 하셨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때 이 신도는 인정상관님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인정상관님께서 도를 잘 전했다 그 한 말씀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그때 얘기했듯 일부 선생의 방고 오화원년 이민과 격암요록의 흑호증 하도립 청룡재화원년이라 나온 대로 이미 2022년 이민년에 개천대제를 모셨고, 최근에 갑진년 기두무진에 대한 결정이 이미 나 있었다. 그리고 소한저루 때는 북학주제를 지내고 분명히 대한저루의 북학주 도수와는 전혀 상반된 남조선 도수가 진행될 거라 예상은 했는데, 두 분이 참석하게 된 것이고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를 못하다가 이번에 알게 된 거다. 우리 역시 얘기가 의미 없을 줄은 알지만 신계에서 신호를 보내니 연락은 하게 됐다. 신계의 사인도 사인이지만 대한저루에 지낸 제 의미를 알고 나니 인간적으로도 연락드리는 것이 경우에 맞는 것 같아서 전화를 하게 된 것이다. 그날 대한저루에 신계에서 연결이 안 됐다고 통정하라고 했던 속내는 인사의 통정이 아니라 그 받은 금척을 통정하게 된 거다. 그날 와서 얘기를 들었듯이 이미 국호는 정해져 있었고 정해진 시간이 되어 출사표를 던져야 되는 입장에 있었는데, 수년을 서로 왕래가 없다가 바로 이 시점에 급하게 통정해야 할 이유는 그거밖에 없지 않는가? 아니, 막말로 금척 전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면 두 분이 나라를 여는 태조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두 분은 신도의 뜻을 전달해줘야 할 역할자로서 금척을 받아온 것이고, 우리 아니라도 누군가에게는 전달해줘야 하는 사명을 띈 것이 아닌가? 그런데 최근에 우리 말고 신계에서 통정하라며 재참석해본 곳이 있느냐? 없다면 그건 금척 전달을 위해 만나라는 예식이었던 것이고, 이걸 우리가 깨닫고서 되에 알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이날 진안 마이산 들러 가위박물관으로 가서 로스차일드 기운 그대로 내려갔다 왔는데, 내려간 김에 겸사겸사 은수사 들러서 부처님 전에 참배를 드리고 올라가다 보니 주차장에서 왕복 4-5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었는데 많이 고생한 것으로 느껴졌다. 그나저나 신도 받드느라 애쓰셨다며 통화를 마무리합니다. 이때까진 아이에 대한 인식을 깊이 못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생각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인정상관님께서 도를 잘 전했다 하신 그 한 말씀의 의미를 알아보는 것으로 본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도를 잘 전했다는 말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도에는 체와 용이 있으니 즉 도지체와 도지용입니다. 중화경 제1장에서 중야자는 내 천하지 대본이 위 도지체라 하여 천하의 대본으로서 도의 체가 되고,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이 위 도지 용이라 하여 천하의 달도로서 도의 용이 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소 제목을 중지체 화지용이라 한 것이죠. 물론 이 중과 화는 환극에 대한 얘기지만 금도성남, 곤도성녀라는 환극의 바탕자리인 금도와 곤도, 즉 원방각 또한 체와 용이 있습니다. 정력 선우천 정년도수에서 선천은 체방용원이고 후천은 체원용방이라는 구절이 나오지요. 여기서 후천의 도지체는 원을, 도지용은 방을 말합니다. 복희 여화도에서는 이 원은 콤파스이고 방은 직각자가 됩니다. 즉 체는 움직이질 않으니 도를 잘 전했다는 것은 도지체가 아닌 도지용으로서 직각자, 곧 금척을 잘 전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사실 금척은 남조선 배를 운행하는 일종의 허가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운항 허가를 받지 않고서 배가 바다로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러니 금척은 면허증인 셈인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다들 대량 난감해합니다. 태명 지어오면서 금척 받아오라던 신계의 명을 받던 이들이 어느 날 통정하고 오라는 명을 받들어 치성 참석을 하였는데 실제 인간적 통정은 전혀 이루어지질 않았고 각자 상황 공유만 하였음에도 신계에선 도 잘 전했다며 칭찬해 주시고 되려 일주일 후 이쪽에서 금척 잘 받았다며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들으니 대량 난감이요. 통정하라며 보낸 타이밍에 함께 기도한 도생들은 잠깐 졸았던지 곤주님처럼 엉뚱한 분이 신교를 내려준 셈이라 대량 난감할 수 있고 한편 도를 잘 전했다 하신 대로 우린 도를 잘 받았는데 실물이 아닌지라 받은 걸 보여줄 끈덕지가 없어 우리도 대량 난감입니다. 그런데 이후 더더욱 대량 난감한 일들이 이어지니 갈수록 수위 조절이 힘드는군요. 이상 본편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